고생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It's not a game, why you playing with me? You could double back, lose track, try and hang with me. It must be in my veins, something you can't tame, cause I break the chains. Can't control me. I got the power, I got the keys, cause I break the chains. They try to hold me, I'ma push back, just wait and you'll see. 네, 실크로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하고 같이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가 워낙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장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차량 감독님한테도 인사들 하시고. 진짜 인사해. 네,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하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유튜브 영상하고 라디오하고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4명인데도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되는 게 맞지?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답답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그래도 음성으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영상하고 같이 하게 되는 첫 번째 실크로드 라디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네, 네. 써니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ME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써니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직원이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아 멘토링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 또 OME에서 디자이너를 담당하고 있는 쇼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순간 디자이너 되셨구나. 네, 하나가 추가되네요. 나도 몰랐다. 거의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만든 다이어리가 벌써 3번째 거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곧 한 번 더 그 오픈마켓이나 또 와디즈 펀딩으로도 만나뵐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직 컨설팅 기업인 빌드업의 대표 최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무실도 어디셨다고? 맞아요. 네, 그렇죠. 초대해 핫한 핫플레이스 주세요. 강남에. 강남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강남이야.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그럼요. 네, 강남에 심지어 오션뷰 맞나? 한강뷰인가? 네, 한강뷰는 아니고 빌딩뷰. 네, 빌딩뷰. 네, 네, 너무 많이 갔구나. 시티뷰. 시티뷰. 리뷰. 네. 저는 멘토링 연구소장으로 있는 윤성아 소장이고요. 지금 이제 실크로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토크는 우리 쇼이님이 네.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TV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음. 봤던 드라마 또 보기, 봤던 예능 또 보기, 심지어 보는 영상 듣는 영상 따로 하기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를 제가 담당하게 되고 나서 뭘 하지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봤던 드라마나 예능 컨텐츠에서 같이 나눌 만한 진로 고민들을 가져오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드라마 안에서? 네. 그래서 오늘 선택한 작품은 드라마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나빌레라라는 작품인데요. 나빌레라. 네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의미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나빌레라 사전적 의미로는 뭐 어떤 나비의 날아서 이렇게 정착한 자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옛 시에도 그런 나빌레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드라마상의 의미로는 날아오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나비가 어떤 나뭇가지에 이렇게 안착해 있는 모습 네네네. 막 이거를 나빌레라고 네네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종영은 한 드라마고 네. 좋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주제가 어떤 거였죠 드라마가? 원래 그 드라마가 웹툰 원작이 있는데요. 원작이 있구나. 네네. 웹툰 원작으로 한 걸로 예전에 실제로 뮤지컬도 공연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 작품인데 전체 스토리 내용은 일흔의 나이인 덕출 할아버지가 발레를 배우시려고 시도를 하는
그 시작 이야기와 음.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제자로 삼아서 스승이 된 23살짜리 발레리노인 체로기의 두 사람 간의 성장 스토리.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 드라마구나. 네네. 발레리노라고 하면 남자분인 네네네, 거죠. 남자. 그 남자 젊은 23살 청년이 네. 70 노인이 된 네. 할아버지를 가르치는 발레를 네네. 가르치는. 오, 너무 좋은 소재다. 네네. 소재는. 그게 그냥 이렇게 사실 큰 스토리는 할아버지와 체록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교우 관계 이야기도 있고 직장 내 이야기도 있어서 되게 여러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좋다. 사회생활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소재를 생각해내는 거지? 그죠.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것도 들어보면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맞아요.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또 저는 웹툰을 잘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나빌레라라는 그 드라마를 주제로 진로 고민에 대한 질문들을 한 몇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볼 거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듣기 전에 저희가 인트로 질문 한두 가지 정도 한번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나빌레라라는 그 드라마를 그 클립 영상으로 몇 개 이렇게 돌려봤는데 참 멋있는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나이 많은 어른도 멋있을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어른들을 보면서 나이가 많아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장면. 현실에서요? 네, 현실에서. 어렵다. 현실에서. 어렵다. 혹시 있었다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괜찮고 아니면 나보다 어른인 분들도 괜찮고 나이 많은 어른도 멋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뭐 드라마 속에서는 70 노인인 할아버지가 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현실에서 제 지인으로 만나 뵌 건 아닌데 현실 속에 계신 분을 인터뷰한 그 예능을 봤거든요. 또 예능이야. 네, 얼마 전에 근데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이제 OME 채널에도 인스타에도 올려놓긴 했는데요. 86세 할아버지가 플랭크를 너무 열심히 청년들보다 더 잘하셔서 그분 네 유튜브로도 유명하셔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플랭크만 하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언어도 계속 배우고 계시고요. 독서도 계속 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배움에 대한 루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할아버지신데 그런 마인드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나서 뭔가를 도전한다는 게 사실 20대도 나이가 지금 뭔가 시작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고 30대도 그 고민을 하고 40대, 50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때에는 다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냥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데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인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시면서 뭐 그 여러 가지 독일어도 배우시고 네네. 영어도 배우시고 네.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 플랭크를 뭐 한 몇 분, 6분, 7분 맞아요. 뭐 이렇게 하신다 네네. 하더라고요. 클래식 틀어놓고 스쿼트를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시다. 오묘한 조합이네. 근데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음. 운명 교회 한 곡이 스쿼트에 정말 잘 맞는다고 하시면서 짧게 거기서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하고 같이 하셨어요. 근데 20분짜리래요 원래는 그 한 곡이. 그러면 보통 스쿼트를 한 500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 근데 그 박자에 맞춰서 약간 하는데 묘하게 또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네, 그 스쿼트. 네, 되게 그렇습니다. 그 박자에 막 웅장한 그 박자에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뭐 멋있는 어른 하면 생각나는 모습? 그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딱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뭔가 수첩에 적으면서 막 책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그게 쉽지 않은 도전일 건데도 맞아요. 무언가 되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몰입해서 뭔가를 막 탐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떤 과목을 뭐 왜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멋있는 맞아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써니님은? 저는 특정한 누군가라기보다는 모르는 거를 인정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른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서스럼 없이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도 질문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 근데 셋 다 현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아니네요. 네. 그러게요. 왜 주변에서는 참 보기가 힘들까요? 맞아. 그러게. 사실 저는 아는 분은 아니고 자주 그냥 눈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는데 그 제가 밀양에서 그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2층 카페인데 그래 강이 흐르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가면 늘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그 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내가 왜 멋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컨셉인지 진짜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손에는 늘 뉴욕 타임즈가 걸려 있어. 근데 그냥 이게 진짜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패션이 거의 모델처럼 입고 다니세요 늘.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탈리 잡지사에 보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이런 백발 느낌의 그 수트 피스를 항상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이신데 구두 살짝 내가 가면서 봤거든요. 내가 진짜 신고 있는 브랜드 똑같은 걸 신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이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시고 뭐 공부하고 책 읽고 늘 하시는데 항상 딱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 책을 읽으시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근데 늘 혼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와,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늘 9시가 되면은 책을 읽으시러 카페에 온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공부의 목적인지 아니면 자기개발 목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이러면서 한번 찍어 뒀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도찰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커피를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한 잔 사고 싶은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음성은 너무 약간 굵을 줄 알았는데 음성은 되게 얇은 고맙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 좀 안 어울리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읽으세요? 뭘 자주 읽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평소에 읽지 못했던 그 소설 같은 거를 영어로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외국에 살다 오셨는데 지금은 뭐 은퇴 다 하시고 그냥 노년을 즐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나? 나는 이제 누구부터 예쁜 할머니라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되게 궁금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아침마다 7,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할 때 그 과정이 너무 즐겁대요. 멋지게 차려입는 그 순간이 너무 이제 다시는 못 올 수 있는 순간들이라서 자기 시간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만 하루를 살고 싶대. 멋있다. 그래서 나는 와 이게 보통 나이가 들어서는 저런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어림짐작으로 70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머리가 백발이시니까. 완전 영화 인터넷 나오시는 할아버지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그 인터넷. 할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그 정장을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해놓은 서랍 되게 열어서 정갈하게. 그치. 뭔가 넥타이랑 규칙이 손수건이랑 있고. 막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0 노인의 양복이라 하면 어떤 뭔가 딱 프레임 있잖아요. 검은색 양복에 약간 결혼식장에 자주 아버님이 입고 오시는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품이 넉넉하고 맞아. 그냥 핏이 딱 한 30대 40대가 입는 그런 걸 입으시더라고요. 몸매도 이렇게 그 풍채가 딱 마른 몸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렇게 늙으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빌레라
주인공 할아버지처럼 70살이 됐을 때, 이른이 됐을 때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70 노인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해보고 싶은 거는 이거일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쯤 되면 지금은 사실 괜히 계속 겁이 나고 사실 싫은 마음이 더 커서 외국어 늙기 싫다고? 아니요, 외국어 공부하는 걸 자꾸 미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야 하는 공부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고 이제 사실 지금 저는 그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멋있는 노인분의 모습에는 좀 가깝지 않게 그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걸 들키는 걸 여전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게 싫으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약간 계속 겁을 내는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약간 겁도 없어지지 않을까. 겁나는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약간 서스럼 없이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싶어 하고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게 돼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 네. 그러게 우리 지금 벌써 3년째 회사에서 영어로 일합시다 이랬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맞아요. 팝하고 없이 대화할 수 없거든요. 좋습니다. 네. 대열쌤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시니어 모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돼요. 요즘 네, 핫하지. 그 인스타에 보면 은근히 시니어 모델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단순하게 그냥 옷을 되게 잘 입으셨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보는 건 약간 도전하는 그런 약간 젊음, 열정이 맞아. 묻어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 시리가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 뭐 해볼게. 야 적절한데? 너무 웃기다. 네, 진짜 근데 나중에 이 덩치가 좀 있으셔가지고 시니어 모델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써니님? 저는 운동 종류 중에 뭔가 하나를 배워보고 싶다. 왜냐면 구기 종목 같은 거? 지금 사실 배우고 싶은 건 서핑인데 서핑 같은 네. 거? 서핑은 젊었을 때 시작할 거니까 그 나이 때 되면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육체 활동을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배워보고 싶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뭔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실제적으로 몸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맞아. 마인드셋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더 할 수 없어라는 한계를 내가 스스로 그어놓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방면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다. 저는 한 70살 됐을 때에 그 우리 수업할 때 얘기 한번 짜잖아요. 연도별 버킷리스트. 네. 그러니까 나이대에 맞는 하고 싶은 거 짰을 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화가 활동. 그 유화 같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서. 다바주 씨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 그래서 나만의 그림, 그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의 전시회로 요약해보는. 그래서 그 장면을 유화로 좀 그려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정도를 뭐 나중에는 유작이 되겠지만 좀 남겨보고 싶고. 두 번째 하고 싶었던 거는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 그 신전에서 모여가지고 지식자들 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했던 것처럼 청년들을 모아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식 배틀. 지식 배틀 같은 거. 네. 뭐 소크라테스의 그 3단 논법처럼 네.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언제든 나는 거기서 앉아서 뭔가 내 일을 하고 있고 누구라도 찾아와서 거기서 뭔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도 한번 뭐 얘기를 해주고 또 질문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문화살롱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하고 그쵸. 토론 배틀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청년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자기 교회는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이 문화살롱에 왔을 때는 나 혹은 다른 멘토들이 그냥 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거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거 내가 대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공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카페나
문화살롱의 모습이거든요. 그때쯤이면 한 70 노인 돼서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지금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게 또 해보고 싶은 것 같아. 약간 프랑스의 토론 문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그러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그리고 뭐 사실 교회 청년들하고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친하지가 않잖아. 안 그래? 나만 그런가? 맞아요. 되게 대면하고 안녕하세요 말고 다른 말을 하기가.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친하고 인사도 자주 하고 근황도 알지만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부터 안부 인사처럼 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치. 근데 사실 그걸 듣고 그냥 넘기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빠질 수 없게끔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이 되는 것처럼. 뭐 시집 안 가냐 그쵸.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취업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네네.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은 없지만 한 내가 70살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연구소에 있는 멘티들이 그 멘토 역할을 전국에 있는 교회 청년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가 되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을 때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뭐 오늘 쇼이님께서 지금 한 4가지 질문인가요? 네. 네 4가지 정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여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가 사람을 성장하게 하잖아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알기로는 작은 성공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질문이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와 성공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거나 혹은 본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요? 선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는 어떤 비율로 뭐 혹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준비되신 분부터. 많이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성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네. 사실 저희가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보면 대부분 뭐 전략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 지식이 부족했거나 이제 뭐 경험이 부족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실패가 누적돼서 물론 이제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전환을 하는 어떤 힘이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자기한테 오는 기회도 막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난 안 되니까 맞아. 나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저희가 비전스쿨 때도 왜 작은 성공 일지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뭐 작고 사소하더라도 자꾸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누적이 돼야 결국 그걸 좀 바탕으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약간 꿈이나 도전을 할 수 있는 약간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작은 성공. 네, 지선님은?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맥락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성공이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실패 성공하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침표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질문을 보면 사실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 혹은 연속성의 개념으로 좀 본다면
저는 이 결과값 자체가 아니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많은 예시들이 있겠지만 떠올려 보면은 그 실패에 좌절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실패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성공을 할 때마다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중간에서 그 성공이든 뭐 실패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 생각의 관점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실패의 측면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다 뭐 옳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그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이걸 좀 객관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되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 좀 단단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결과가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그릇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나한테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없지만 이거를 발판 삼아서 다음번에는 성공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회복이 되죠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중이구나 이거를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데 늘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 한참 지나고 나서도 수련회 가서 셋째 날 수련회 밤 경건회 됐을 때 그때 잠깐 깨닫고 수련회 끝나면 다시 까먹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을 다 살펴보면은 그 실패하는 순간에도 성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이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되게 잘 떠오릅니다. 그 땡큐 갓 이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세 가지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릿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실패든 성공이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마음가짐을 인식하는 것 요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쇼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질문을 준비할 때 사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질문을 만들어 오기는 했지만 저는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실패 속에서도 성공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대열쌤이 하신 이야기와도 뭔가 맥락이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작은 성공 경험이 성공하는 경험에서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맞아요. 내가 실패하는 것 과정에서도 그 성공하는 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뭔지를 일단 발견해서 아 내가 요건 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아 요거는 내가 이번에 성공했네 라던가 내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아 내가 이만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네 라는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안에서 그걸 잘게 쪼개서 내가 실패한 것들 가운데 성공한 것들을 찾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이렇게 더 노력해봤으면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다음을 계획할 때 그것들을 발판 삼을 수 있는 시각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질문을 참 잘 짠 것 같아. 대본이 좋았어요.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덕출 할아버지가 발레를 하는 걸 가족들한테 들켜요. 아 비밀로 하셨구나. 네,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가족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70대 노인이 발레를 한다는 게 그 복장을 입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할머니가 모르시게 숨어서 발레를 막 하시거든요. 그 발레복을?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먼저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알게 되면서 막 이제 가족들의 반대와 맞서게 되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속 의견을 굽히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화가 나서 말을 안 하시는 동안의 그런 장면인데
덕출 할아버지한테 채록이가 물어봐요. 할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는데 앞으로도 하실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번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나는 9살 때도 아버지가 원래 반대를 하셨고 지금은 아내가 싫어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두려운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가 더 두렵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뭐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병을 갖고 계신지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진로나 비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게 혹시 뭐가 있었는지 혹은 두려웠던 거라기보다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방해 요인이 있었다고 느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뭐 청소년들 혹은 뭐 다른 어른들이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진로를 이렇게 준비할 때 되게 방해 장벽이 높다고들 많이 느끼시는 게 여러 가지들이 사실 있잖아요. 꼭 가족의 반대나 친구의 뭐 조롱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 실력의 낮음이라던가 뭐 돈이 없음 등등의 여러 가지 방해 장벽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 장벽이 뭐였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준비된 사수부터. 자, 이렇게 고정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우리 고정 1번.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가지고 네.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되게 두려움이 있지라고 했을 때 약간 저는 정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그만큼 데이터가 없는 게 되게 큰 두려움으로 온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되게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뭔가를 했다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맞아. 사실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네네. 더 사실은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큰 공백이자 갭이 정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원하는 이 어떤 업종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를 어디서 찾고 있지? 라고 보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텐데 대부분은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식인. 지식인. 내 진로를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렇죠. 네이버 지식인한테 네네. 뭐 제가 뭐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질문 맞아.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댓글 다 대부분 광고이거나 학원 광고이거나 막 맞아요. 이런 거라서 맞아.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채널 확보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아는 만큼 사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사실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구축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조각 나 있잖아. 우리한테 맞아요. 필요한 정보들이 조각 나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어떤 구조화 시키면서 이를 조합해서 가져오는 그 과정을 한 번도 안 배워보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맞아. 그래서 대부분은 정제돼서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나와 있는 뭐 책의 형태든 논문의 형태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너무 좋겠지만 나 혼자를 위한 논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완전히 최적화된 정보는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조합하거나 편집하거나 만드는 능력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사실 제가 느낀 그래요.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나이는 4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자기만의 어떤 업이 이해가 딱 이제 장착이 돼 있고 이 정보는 여기 있구나. 이걸 이제 다 알게 되는 경험적으로 실수를 한 20년 하는 거죠. 20년 실수한 다음에 알게 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좀 정제된 프로세스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이제 아직 우리가 정보가 되게 많지만 개별화된 정보로 가꾸는 다듬는 작업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적었었는데 대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진로와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보가 1위 저도 똑같이 1위였고 2위는 뭐였냐면은 저는 이래요. 그 보상을 누리는 순간하고
게을러져 버리는 순간이 늘 헷갈렸던 것 같아. 그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정말 뭔가를 이뤄냈는데 이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게임을 한번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번 킨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한번 했잖아요. 돌아오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아니면 쭉 지나가가지고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보상받고 싶어서 혹은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뭐 내가 즐거워하는 뭔가를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7시간, 8시간 하루가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 오늘 내가 하루를 다 망쳐버렸네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총 합쳐보면 한 3일을 잃어. 그러니까 한 번 열심히 했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요. 다시 마음 잡아서 하루 또 열심히 하잖아요. 또 보상받고 싶어서 또 시작하면 또 3일 또 날라가. 그럼 일주일 중에 한 이틀 정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4, 5일은 이렇게 막 낭비하는 시간으로 훅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이제야 그걸 깨달아요. 아, 이 경계선이 여기부터였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서 여기까지만 쉬어야 진짜 휴식이고 보상이고 이거를 지나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으름의 파트구나. 마이너스 영역이구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게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좋은 자극들이 들어오니까 더 보상받아야지 더 누려야지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정도보다 쉬는 시간이나 게으름이 훨씬 더 커버리는 그래서 죄책감은 계속 쌓이고 열심히는 찔끔찔끔 하니까 결과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가진 청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 보상 파트를 많이 이제 언급되는 상담에서 나오는 주제가 유튜브 아니면 뭐 게임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노는 거 뭐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칠 수는 없는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고 네. 그리고 다시 전환시켜서 새로운 열심으로 딱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상 휴식하고 게으름의 경계를 잘 모르는 거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써니님. 저는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는 내 스스로가 제일 큰 방해 요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의 기대, 내 스스로 나에게 거는 높은 기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마이너스적인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소모시키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기대치가 자꾸 높아질 때 그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이 참 희한하게 누구도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누가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딱 기준을 잡지 않았는데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게 돼. 그 원인이 뭘까? 저는 되게 성찰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이게 아마 우리가 대부분 같은 것을 봐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뉴스를 같은 걸 보고 트렌드나 유행 같은 거를 같이 생각하고 이슈되는 드라마를 같이 보고 네. 그러니까 생각이 거의 엇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확장시키면 대다수가 동의하는 생각이 아니면 특이한 생각이 돼버리더라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30 넘어도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생각이 되는 거고 나는 직장을 나와서 대기업을 나와서 나만 일을 할 거야가 되게 용기 있다가 되는 거. 사실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나는 좀 위험한 게 이걸 너무 특별하게 여겨버리면 네. 특출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특권 같은 걸로 치부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특별한 소수의 권리인 것처럼만 치부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 사회적인 통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평범함 혹은 기준치를 벗어나는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쇼이님은?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제일 저를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막 태도들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비나 이런 걸 많이 그동안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저에게 어떤 기대를 막 걸어서 했다기보다는 부모로서의 의무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는 제가 더 어렸을 땐 사실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녀, 내가 알고 있는 얘는 이렇게 커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뭐 사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뭐 음악 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막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의 기대와 한 번도 맞게 간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다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맞게 간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맞게 간 적이 없어요. 뭐 대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알고 있던 저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괴리가 엄청 느껴지는 거를 입시 상담할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여태까지 얘는 학원도 착실하게 다니고 공부도 착실하게 잘하고 별로 사고 치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왜 얘는 이런 길로 가지?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왜 얘는 이런 선택을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교직도 해보고 보육도 해보고 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선택한 건 나와서 바리스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결정하면 통보를 했어요. 약간 그런 거를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난 열심히 그동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부모님께 선포를 하니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너무 갑작스러우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길을 내가 나름 고민하고 이렇게 할 때 내 딴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들여서 고민하고 결정한 건데 주변에 동의가 없으면 막상 나설 용기가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그런 것들을 저는 또 그리고 전환기가 여러 번 있었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땐 계속 통보를 해서 싸웠지만 나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미리부터 전환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게 요즘 관심이 있어 라고 미리부터 밑밥 가는 시간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하게 되는 거지만 부모님도 나중에는 동의하실 수 있게 되게끔 얘가 지금은 이게 좋대. 이게 너무 궁금하대. 이런 게 해보고 싶대. 요즘 이런 거에 뭐 노력하고 있대. 이런 것들을 약간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제가 그거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소통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는 거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따라와 주시지 않는다거나 동의해 주시지 않을 때 결론적으로 부모님도 부모님의 의견을 계속 어필하시게 되면 정말 그거는 마음에 계속 큰 어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전환할 수 없겠구나.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저는 사실 계속 전환을 했지만 그런 경험들도 다른 청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되게 좋은 얘기다. 네. 사실 뭐 밑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저는 이게 롱텀으로 보면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그 비전의 혹은 진로의 과정을 예를 들어 뭐 대학을 안 가겠다 혹은 전공을 편입을 하겠다 네,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군을 도전해보겠다 이런 결정들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오랜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고민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진로 결정을 할 때 가장 좋은 스킬은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나 검증이나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논리도 없고 그 근거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설득의 과정을 내비칠 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도 하겠다 하는 건 사실 이게 폐기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힙합이 많이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학을 자퇴해서 저를 찾아와서 어제 자퇴서를 썼다. 그리고 부모님 모른다. 나는 힙합을 할 거다 이제부터. 근데 결정을 했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퇴서를 이미 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또 그렇다고 다이렉트로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이제 이 청년이 너무 실망할까봐 하나씩 다 알려줬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실력적으로 힙합을 네가 가수로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실력적으로 검증이 됐느냐, 이거를 검증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 하니까 친구들이 잘한다 그랬대요. 홈코너에 가서 막 불러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고 가수 한번 해봐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혹시 그러면 기획사에 내본 적은 있냐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공적 데이터의 검증 작업이 없는 채로 모든 개인적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사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내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스텝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진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혹은 뭐 어떤 결단, 이건 너무 높이 사는 결정이지만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적 데이터가 따라올 때 네. 공적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설득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설득까지 가는 게까지가 진로의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니면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맞아요. 지원 없이도 내가 할 길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우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네. 계약직, 사무직을 하면서 저녁마다 힙합을 하든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통보한다고 통보했으니까 나를 무조건 따라줘. 근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 비전을, 내 진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부모님이다는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너 뛰어넘지 말고 과정을 차근차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이 4년 동안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그 1년마다 내 꿈이 1년마다 다 바뀌더라도 바뀌는 모든 과정을 대화로 부모님하고 4년 동안 고민했던 그 과정을 다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4년 2학기가 됐을 때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많이 고민해 보니까 네가 2학년 때 언급했던 이걸로 할 거야 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원을 해줄 것 같아. 부모로서도. 그리고 혹시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자립해서 한번 해봐 라고 결정하든지.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어떤 동의나 설득도 네.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직업관 자체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새로 나온 직업들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 심지어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 부모님 세대 때의 직업관과 너무 다른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부딪히는 과정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특히나 부모님이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더 예전에 그런 고정적인 직업관 있잖아요. 뭐 안정적인 직업만이 인정받는 직업이야 라던가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알아주는 회사만 좋은 회사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지금 뭔가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나 말고 내 또래가 관심 있는 것들 혹은 요즘 각광받는 직업들 중에 나는 뭐가 관심 있고 뭘 해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일상 속에서 계속 나누는 시간들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거를 내가 마음속에 이미 결정한 후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써였던 건 아닐까? 이제 와선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게 너무 빨리 바뀌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 부모님 세대의 그 이제 경제의 순환 속도보다 지금은 한 10배 이상은 빨라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이해를 아예 못 하시는 직업군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맞아요. 뭐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그 멘토링 연구소라는 걸 할 거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거다 하니까 이제 친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뭐지? 멘토스? 그 사탕 연구소 이런 데 일하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이나 그래서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무슨 이런 화학적인 연구원처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가는 거다. 창업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모르시고 멘토스. 그래서 그냥 언뜻 그냥 듣고 싶은 건 들으시고 멘토스 연구소 뭐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연구하는 연구원이구나. 그래서 연구원은 타이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에 연구원이라면 좀 뭔가 교수님급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흰 가운 입고.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요만한 사무실에서 내가 그냥 내 회사를 차릴 거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 그쵸. 그래서 뭐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뭐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나중에 진로나 비전을 갔을 때 이게 직업을 넘어서 우리가 뭐 비전, 내가 하나님을 이 직업으로 좀 전해보겠다 했을 때 어떤 사명감을 생기잖아요. 이 사명감을 이뤄내기 위해선 되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저는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동력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맞아요. 얼마 안 돼요. 혼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협업을 해야 되고 혹은 콜라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텐데 네. 그 많은 협업과 콜라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력자들의 응원과 혹은 저는 중보기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때가 너무 힘이 나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내가 이 비전을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했을 때는 나중에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싸움 붙여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나중에 가장 가까운 동력자로서 지지자가 되어 주실 거니까 이런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공적 데이터를 좀 지혜롭게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도 부모님의 입장이 돼 보니까 느끼는 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힙합을 갑자기 한 달 만에 진로를 바꾼다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너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너는 늘 갤렀고 늘 조금 하다가 시도를 멈췄고 네. 늘 재밌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전적이 그러니까 계획인 줄.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되는 게 네. 자식된 사람들의 도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같은 맥락에서 비단 진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이랑 소통이나 대화가 잦았어야 맞아. 이런 문제도 더 쉽게 꺼낼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평소에 대화가 없으면 각 잡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그러니까 앉아봐. 그러면 더 부담되고 맞아요. 긴장되고 떨려서 말이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평소에 하부르트를 많이 시켜야 돼. 네, 지금 제 아들도 아이패드 사고 싶어가지고 하부르타 하고 있거든요. 벌써 2번 까였어. 좀 크네요 아이패드. 그건 몇 번이나 실패를 하고 난 중학생 후에 선물로 사달라 하는데 될지. 그게 왜 공부할 때 필요한지 하부르타 하고 있어요. 오. 내가 다 논리로 까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2번째 질문까지 해봤고요. 네. 3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네. 3번째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공유해달라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장면을 보고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70세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지금 너무 아직 뭐 어떤 유명한 무용단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 선생님인 채록이가 너무 발레를 막 멋있게 잘 하니까 저런 모습으로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걸 그 무용실을, 그러니까 연습실을 빌려주시는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혹시 어르신 빨리 배우시고 싶냐고, 지금 하는 기본 동작들 다 넘어가고 저런 전문적인 어떤 스킬이 있는 동작이 하고 싶은 거냐, 빨리 어떤 단에 쓰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학원을 가시라고. 여기는 개인 연습실이고 내가 허락하에 그냥 채록이의 정말 성장을 위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한 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요. 저렇게 하기까지 저 아이도 매일 같은 연습을 한다.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발레리노나 발레 어떤 리나 말고도 사실 모든 직업군이나 뭐 어떤 모든 진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멘토님 지금 막 그냥 막 생각나는 거 그냥 글로 촤악 쓰면 글이 한 편 나올 것 같고 뭔가 촤악 하면 강의안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데 막상 실제 그걸 하기까지에 또 뭔가 매일 반복돼야 되는 기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런 써니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고정하세요. 안 됩니다. 지금 동공 흔들리셨어요. 저는 3가지를 가져왔는데 오, 3개씩이나. 세 가지나.
일단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좀 시작한 건데 러닝을 러닝하는 거.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최근에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가지고 깨닫고 느끼고 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무언가도 매일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기록. 기록하는 거. 어떤 형태든 뭐 일기든 내 생각이든 기록하는 거. 잘 배웠어. 네. 같이 활용하면 좋은 거는 OMB 다이어리. 잘 배웠어. 하나. 저희 세 번째는 공부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의 이유. 일단 첫 번째 감사일기 쓰는 거는 아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었죠. 실패나 성공이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매일 상기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쓰는 게. 그래서 감사일기도 처음에는 정말 내가 얻어진 거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뭐 때로는 마이너스인 것에 대해서도 더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나는 그런 맞아. 감사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네, 상황이나 마음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체력적인 러닝도 아까 얘기했듯이 체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러닝이 아니더라도 플랭크 아까 플랭크 할아버지처럼 플랭크나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꾸준한 어떤 활동을 지속하면 좋을 것 같고 기록에 대한 거는 요즘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면서 또 많은 기록들을 남기면서 좀 더 깨닫게 된 건데 나 개인의 어떤 삶이 인생이 개인의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 그게 기억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다시 꺼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다시 꺼내보는 거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가 창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록하는 것. 네, 좋습니다. 저도 뭐 겹치는 게 있어서 먼저 좀 할게요. 저도 첫 번째가 감사인데 제가 이거를 20살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한 선교 단체에서 만났던 선배님께서 어떤 미션처럼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가지 감사를 써보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멘토링 연구소의 메인 미션까지 이제 된 건데 이게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 제목 훈련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더 이상 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이제 자유롭게 방목을 하되 이 이상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울타리 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목하고 있는 이 양들의 그 속에서도 이 울타리를 딱 쳐주니까 감사 제목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힘들어 하고요. 방황을 해도 그 안에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가진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미션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뭐 감정적으로 지치고 뭐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진짜 삶을 포기할 만하다 라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서만 힘들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치관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을 때는 삶을 정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이제 놓아버리기도 하고 내 생명을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 제목이 나의 안정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너무 좋은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꾸준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독서인 것 같아요. 이 독서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누적돼서 제곱으로 돌아오는 복리 같은 느낌이에요. 복리. 진짜. 아직 복리 경험을 복리. 많이 못 해봐가지고. 시간에 오래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늘 말하는 건데 그 독서를 하는 행위가 그저 우리가 책을 펼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그 행위가 독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있는 독서는 무언가를 읽고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히고 그 생각 때문에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독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한 30년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를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생각하는 요만큼의 티끌 같은 생각들이 하나님께 감히 비교도 못할 정도의 생각들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지는 이런 그 베네핏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식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한번 훑게 되잖아요. 그럼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고 서양의 철학사를 한번 살펴보고 동양의 어떤 그 정약용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이 조선시대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텐데 고대 그리스 시대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텐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는구나.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달시키시는구나.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요만큼 내가 안다고 요만큼 안다고 내가 뭔가 아는 척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이 곧 성경을 알아가는 어떤 맥락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시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독서는 꾸준하게 평생에 되는 거구나.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깨달았던 것을 어떤 사람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나의 깨달음을 전달해 줬을 때 또 다른 리더, 그냥 읽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까 독서가 읽는 것만 아니라 생각도 하고 생각해서 적용시켜서 행동까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독서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 제목과 독서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저도 독서를 뽑았거든요. 독서. 왜냐하면 그 사실 그 비전 스쿨을 하면서 저희가 왜 사모의를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독서 방법이 이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내용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이제 사실은 수용적 사고를 하잖아요.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맞으니까 맞아요. 맞아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끔씩 반대되는 내용의 책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읽었던 거랑 전혀 다른 뭐가 맞는 거지? 이제 이렇게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저도 지금 아직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멘토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절대량이 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진짜 독서, 어떤 치트키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영역.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독서를 빨리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정말로 읽는 양이 조금 어느 정도 누적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제가 독서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책의 내용으로 끝나면 저는 독서를 잘못했구나라고 제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빨리 다른 영역의 어떤 정보들까지를 넘어가야 연결된다. 그래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독서를 했구나가 되는데 그 책의 내용으로만 나중에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거든요. 나름대로 이게 책을 덮고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로만 글이 생기면 내가 지금 정보를 많이 찾지 않았구나. 이 책을 결국 이 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조금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독서를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시발점이 돼서 결국에는 다른 활동으로 좀 이어가는 어떤 그런 첫 스타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꾸준하게 앞으로도 좀 이어가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독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맞아. 만들어주는 진짜. 거. 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샌드위치 독서법처럼 네. 성경과 독서를 병행할 수 있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쇼이님은? 저는 이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어떤 업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 루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자면 저는 인풋을 확장하는 거를 매일매일 하는데 저는 워낙 예능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정말 끊임없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매번 여러분들도 얘기하시지만 공부하라 그러면 100번을 읽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쑥 본 거는 정말 엄청 잘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꼭 떠올라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짜. 그래서 진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 비슷한 장면을 봤던 드라마가 막 생각나고 예능으로? 네. 와. 드라마가 생각나고 영화가 생각나고 막 예능에서 봤던 게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사실 너무 트렌드에만 민감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지만 경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객관화된 정보들로 연결시켜서 내가 궁금했던 거 뭐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나온 정보로 요즘 이게 이슈라던데 하고 궁금해지는 것들을 조금 더 공적인 데이터로 연결시켜서 다시 돌아보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뭐 꼭 그렇게 연결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저는 이제 매일 가볍지만 사실 매번 늘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OME 인스타에 매일 아침과 저녁, 점심, 오후에 글을 올리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촉각을 계속 이제 곤두세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볼 때 연결시킬 수 있는 만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좀 초점을 가지고 계속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들도 있고 그 안에서 내 삶이랑 연결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지?를 요즘은 좀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면서 뭔가 공적인 데이터로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서 내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연결하는 연습들을 요즘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그럴 때 요즘 제일 행복한 게 대화 그냥 막 하고 있다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건데 어디선가 뭔가 힌트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힌트를 맞아. 얻게 됐을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약간 제 요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할 일이 사실 함께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집중하기인데 그러다 보면 한 번 약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좋은 포인트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메모를 막 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 웃어요. 웃음이 나요. 저번에도 얼마 전에 저희 동기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나누게 됐어요. 그거 나누다가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 같아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인 거예요. 막 기록을 하고 있잖아 나 이거 내일 인스타에 올려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요즘 가장 행복할 때가 그런 평소의 일상에서 소스를 얻었을 때인 것 같아요. 대화의 희열이네 이게 진짜. 그럼요. 진짜 대화의 희열도 꼭 챙겨봅니다. 수탕세탕합니다. 어떻게든 예능으로 간다. 근데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진짜 얻어갈 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풋을 확장하고 삶에서 계속 연결하는 연습들을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한없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매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들을 틈틈이 다시 돌아보는 일들을 루틴 안에 넣고 있어요. 피드백하는 거? 네. 계획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안 된 것들은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사실 이것도 인스타로 연결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긴 한데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돌아보는 관점들이 음. 조금 더 다양해졌고 제가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담을 본의 아니게 오래 공부해서 약간 그런 거에만 조금 더 열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맞아. 보는 것만. 근데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더 다양한 시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기도 했고 요즘도 사실 병행해서 뭔가 이런 소통 수업 같은 걸 하면서 저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자아 발견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쪽에서도 뭔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거 외에도 멘탈적인 거, 뭐 감정적인 거, 건강까지도 뭔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 나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돌아보고 계획하는 것들이 루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 참 이게 참 희한한 게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해석하는 힘이 한번 이렇게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쇼이님 같이 대화를 통해서도 얻기 시작하고, 저는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걸음걸이나 어떤 그 패션이나 아니면 그 주변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나 이런 거 보고도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어떤 표면적인 데이터보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되게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따라. 질문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열심을 다해야 하는 시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게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외동 딸인데요. 그 친구가 막 열심히 달려요. 부모님이 지금은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기야 라고 해서 막 열심히 달리면 또 다음 시기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야 이제 시작이야. 열심히 해야 돼. 좀 막 열심히 달려서 대학생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야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순간까지도 야 이제 시작이야. 지치면 안 돼. 이렇게 늘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끝나지 않는 런닝머신 위에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친구가 더 힘들어했던 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나를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고 내가 왜 힘든지를 궁금해하기보다 너 지금 힘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늘 시작만 있고 왜 끝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걸 보다가 많은 청년들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대학가에 선후배라는 호칭이 없대요. 지금 없어요? 네. 누구님 아, 이라고 그래요? 하고 심지어는 아, 네 선후배들 사이건 오. 동기간이건 존댓말을 막 한대요.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교우 관계가 너무 중요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했고 문화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 거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선을 두는 거예요. 조별 과제가 될 리가 없겠다. 그럼요. 그거 하고 나면 요즘은 그런 거 있다면서요. 팀원 평가. 서로 평가하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어디까지 진짜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기여도 같은 거를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필요한데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생기고 정말 그게 객관적이지만 감정이 분명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생기니까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각박해진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열심을 계속 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네, 그런 지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네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 네. 전가요? 네. 아, 이 질문이 근데 저도 보면서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꼰대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때를 보면 말을 되게 아끼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칫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어떤 패턴인데 얘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 뭐야 꼰대같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할까봐 사실은 되게 아끼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솔직한 저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해주고 싶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멈추면 또다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너가 무언가가 결과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이 힘들지만 멈추면 이게 사실 공적인 데이터로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 대신에 약간 속도의 문제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빨리 나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네, 좋습니다. 네. 뭐 이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관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상담 내용인 것 같아요. 멘토님 지금 제가 진로를 결정을 했고 이런 직업을 가져서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열심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어림잡아도 5년, 6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모든 열심에는 두 가지 속성이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통분모의 열심. 이거는 그 업계에서 최소한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디자이너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색감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면 최소한의 코딩 실력은 갖추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네가 싫든 좋든 그 너의 감정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공통분모까지 열심히 하고요. 개별적인 열심히 좀 구분하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통적인 열심에서 얘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대열쌤 말이 맞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네가 회피하고 혹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너의 상황이 갭이 크다고 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게 맞는데 개별적인 열심은 그때부터는 메이커 혹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의 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부터 좀 갈림길이거든요. 그 100% 모두가 다 이 하나의 통의 열심이 아니라 공통분모가 어디까지구나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공통분모가 아닌 그 시점부터는 많은 그 이전의 선배들이 했던 길 말고 새로운 루트가 없을까? 새로운 방법은 뭘까? 혹은 새로운 조합이나 융합이나 편집을 했을 때 어떤 길이 새롭게 있을까? 그러면 노력의 빈도나 열심의 빈도는 혹은 그 몰입은 훨씬 더 줄어드는데 효과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딱 이거죠. 아까 저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했던 얘기죠. 화성학이나 성악이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던 애들이 컴퓨터 미디어로 음악 악보를 보지 못하는 애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공통 열심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스킬까지는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을 키워서 내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맥북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니까 내가 힙합 음악을 악보를 그리지 못하지만 만들 수 있구나. 심지어 전공자보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메이커 혹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걸 조금 마케팅 언어로 하면 그 보라색 소라고 하거든요. 그 퍼플카우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딱 여기예요. 이 두 가지를 자꾸 헷갈려 하는 거야. 개별적인 열심은 아까 청년들의 생각처럼 나다운 방법을 써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시간적인 투입을 20년 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전까지의 공통분모의 열심은 하셔야 돼요. 이것조차 안 하고 뛰어넘고 싶은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심의 관점을 두 가지로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통분모까지구나 여기는. 그러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가장 기본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가장 나다운 가장 나의 달란트스러운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시는 시간.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안 했던 공부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적으로 이치화돼서 체화되는 시기가 40대 중후반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기다리면 그때 가서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공부하셔야 될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어떤 그 정보를 취합하는 방법이라든지 독서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연결시켜 본다든지 한국의 산업 현황을 보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산업이 세태기구나, 성장기구나, 소멸기구나,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성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원론적인 공부만 하면 공통분모까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되게 많이 요구하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거기부터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창의적 인재만 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서류 전형도 못 넘어가요.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양쪽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열심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산업 분야마다 공통분모의 그 영역의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 되게 전문가 집단이라 할수록 공통분모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네네. 의료기술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연구원 같은 화학공학 공식을 외워야 된다든지 이런 데 가면은 공통분모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데 나머지는 개별적인 특성으로 개성으로 감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특히 IT 산업이 늘어나면서 이런 쪽의 그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뭐 컨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OTT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산업이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의 청년들이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공통분모의 비율, 이런 압박감은 훨씬 더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니까 요거를 빨리 넘어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만의 색깔을 덧입히는 데 집중하시면 지금 생각하는 그 전체 내가 평생 노력만 해야 되나? 이거보다 훨씬 더 부담감이 줄어요. 그러면 적게 일하고 효과는 좋은 업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진짜 탁월함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40대 중후반 돼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열심을 공통분모의 열심과 개별적 열심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부담스럽게 또 지선님. 저는 이 질문에서 열심이라는 키워드보다 지치고 힘들어요 여기가 더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너 정말 애쓰고 있다라는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밥 일단 한번 뭐 먹자. 변호사님 같은. 자, 근데 그도 필요하긴 해요, 그죠? 네. 그렇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대열쌤은 저처럼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맞아요. 둘 다 필요한데.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일단 1차 충격은 두 분이 지금 40대시잖아요. 두 분이 다 한 번도 위로와 공감이 없이 더 열심히 해야지, 멈추면 안 되지,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저는 사실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써니님과 저의 뭔가 맥락은 지치고 힘들어가 조금 더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볼드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열심은 인정하는 건 맞지만 뭔가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 그래 지쳤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데이터 쌓아야지. 약간 당황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약간 마음 안에 양가 감정이 좀 드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갈래로 갈렸는데 이미 두 분이 좋은 얘기를 막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갈까 하다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가 끝나지 않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처음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열심이 계속 이어져서 지치는 걸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저희 세대 때 청년들이 좀 커온 것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요. 그래서 지치는 걸까? 이게 저는 약간 그 두 가지로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의 지침의 원인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나라는 게 아예 없는데 열심히 하라니까 했다. 근데 그 열심히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르니까 너무 다방면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거나 혹은 아니면 공증된 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쳐온 걸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를 늦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겪는 지침인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였어요. 역질문으로. 네. 너의 선택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궁금해하는 거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그동안에 전혀 본인의 선택이 없이 주어지는 걸로만 그러니까 타인의 강요나 타인의 제안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 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돌려보고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인 분모와 이런 걸 알려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아 발견할 때 제일 처음에 흥미부터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그냥 내게 없이 해서 힘들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공통적인 분모로 열심을 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그것보다 더 약간 차별점을 둘 수 있게끔 잘해야 되거나 갖춰야 될 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스텝이다. 대신에 중간에 잠깐 멈추는 작업.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점검하는 작업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그쵸. 식으로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여름 겨울 때마다 이런 수련회 특강이나 청년들을 많이 만나러 가보잖아요. 그러면 딱 한 5분 안에 그 갈림길이 딱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5분 안에 그 분위기를 보면 아 여기는 위로가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는 위로를 지나서 답답해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곳이구나. 그럼 제가 마이크 잡고 늘 물어보는 게 필요한 말이 필요하세요? 듣고 싶은 말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듣고 싶은 말은 위로죠. 누구나 위로를 듣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방법을 궁금해할 정도까지 됐을 때 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프지 않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진짜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청년의 그 입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네. 1단계는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 그걸 거쳐온 청년들이 2단계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위로와 방법이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청년부, 한국교회의 청년부를 떠올려보면 위로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죄송해요. 아니, 여기가 매를 많이 들어서 괜찮아. 필요해. 괜찮아. 왜냐하면 위로가 충만했을 때가 더 문제거든요. 더 이상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아도 된다. 방법을 좀 알려달라 했을 때 계속 위로하면 여기에 저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해서 눈을 딴 데로 돌려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안정된 애들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충족해졌는데 이제 방법을 좀 알려달라. 실제적인 방법.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이 뭔데라고 궁금해했을 때 또 위로가 오면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위로가 필요한 단계가 있고 방법이 필요한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떤 가상인물 청년이 있다면 그 단계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쇼이님의 방법 혹은 이제 써니님의 방법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방법이 필요할 때는 실질적인 이런 단계가 있다. 사회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사회의 구성이 된다.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는데도 나는 교회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위로만 해가지고 이게 하향 평준화 된다 그래야 되나? 뭔가 단단함의 정도가 되게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교회 안에 위로보다 오히려 세상처럼 야, 네가 뭐가 지금 힘들어? 라고 하는 시선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더 바뀌고 있는 거죠. 네네. 약간 위로만 많았다가 유행이 달라지듯이 뭔가 위로와 공감과 사랑보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그게 참 힘들다.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위로와 방법이 필요한 청년들이 한 공동체에 섞여 있잖아요. 이걸 구분해내지를 못해. 맞아요. 근데
근데 쇼이님이 얘기한 이거는 위로도 방법도 아닌 채찍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냥 정말 세상 밖에서 만난 어른들처럼. 아, 그치. 네가 지금 뭐가 힘들어? 힘들면 안 되지. 야, 너가 힘들지만 남들도 다 해.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 그런 느낌. 요즘은 정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가 좀 모호해진 느낌도 전 받아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데 둘 그나마 중에 있던 하나만. 위로도 없어진 느낌. 강팍해졌어. 그 이걸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사명도 발견하고 싶고 진로를 넘어서 비전을 발견해서 어떤 사명적 삶을 살고 싶어하는 청년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기본적인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사명적인 부분이고, 반대로 행복 추구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싶어요. 개인적인 삶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감각적으로만 봐도 이게 갈림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면 사명적인 삶이 아닐 것 같고 사명적인 삶을 선택하면은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 교집합이 존재하거든요. 그 교집합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달란트 영역이에요. 달란트가 뭐 흥미, 적성, 강점 세 가지를 제가 달란트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그 교집합이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즐겁게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곧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구나. 이 교집합을 발견하는 게 되게 큰 우리의 숙제 같은 건데 이 교집합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행복 추구권이 자꾸만 자기 가치관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또 반대로 사명만 추구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게 주일마다 교회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악 물고 참는 것처럼. 그러면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아 이거는 정말 힘들어도 내가 겪어서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게 곧 신앙이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좀 바뀌더라고요. 교집합이 존재한다. 그 교집합이 행복 추구권과 사명 추구권의 가운데가 달란트다. 달란트 안에는 흥미, 강점 그리고 아니 뭐지? 흥미, 강점 세 가지인데. 흥미, 강점. 여러분 노트하셨잖아요. 뭐였지? 까먹었어. 안 흥미, 적성, 강점. 분명 여러분 엄청 뭔가 열심히 적으셨는데. 네, 정도창 하는 거야. 걸렸네. 그래서 흥미, 적성, 강점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교집합이 달란트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그 달란트의 영역을 발견한 이후에 행복을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해야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진로가 된다. 요게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는 비전 스쿨의 모토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고 출발을 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건 절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고통스러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할 일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좀 많아져서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언어로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하면서도 사명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선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게 이런 예시가 너무 없어서 맞아.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가능해? 너무 이상적인 어떤 생각 아니야? 이렇게만 나오니까 아 이건 진짜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 보여주면 그나마 그때는 교회가 좀 많이 듣겠죠. 신뢰가 좀 많아지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마지막 질문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을 때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열심히 산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사는 그 삶 자체를 억울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돼.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대충 만드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너 한 50%까지만 열심히 하고 살아. 그리고 나머지 내가 80세 정도 되면 나도 데려갈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방식을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열심히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는 게 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라는 아니 그 열심히라는 그 텍스트 안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을 쭉 따라가서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을 열심히라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로드메이커가 좀 되기 시작하면은 아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구나 저쪽 길로 갈 수도 있구나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두주자이면서도 적게 노력할 수 있는 네. 새로운 길이 또 개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글을 쓰면서 한번 정리해봤던 게 삶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건 참 축복이에요. 근데 사명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삶과 사명은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사명을 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명 있는 삶은 축복의 십자가인 것 같아. 축복이면서도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아 억울할 필요 없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에 해당하는 열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누릴 수 있는 만큼 가장 나다운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아까 말했던 달란트의 교집합의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거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 네. 이게 너무나 설교 내용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알면서도 내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예상하는 때에 내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멘토링 연구소에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11년 차 되니까 이제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진짜 발버둥만 쳤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그 전까지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왜 분명히 이 길인 것 같은데 왜 뭔가 안 되냐 이런 답답한 기도가 많았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충족되는 어떤 그릇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결과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나의 방향도 꾸준히 계속 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생각이 좀 미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명적 생각까지 내 생각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열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없는 열심 아까 여기서 텍스트로 네네.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끝도 안 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 청년들한테 비전이라는 되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 청년을 이렇게 바꿀 거고 나중에 대안학교 같은 대학교를 설립을 해서 정말 많은 실력 있는 교찬을 키우겠다까지 평생 어떤 로드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로드맵 안에서 내가 요 정도 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좀 놀아도 이 범위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디까지가 열심히 해야 되지? 평생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진로 혹은 넘어서 비전을 고민하는 시기는 빠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시간 한 3-4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그죠? 맞아요. 오늘 클로징 질문인데요. 제가 준비해 온 거 질문 4번하고 좀 연결돼서 저도 지금 진로 상담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내 눈앞에 그 청년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전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무언가를 새롭게 완전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근데 그거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게 왜 하고 싶은지 물어볼 것 같아요. 왜 하고 싶은지, 언제부터 해보고 싶었는지, 뭐 어떤 경험이 너를 그거를 해보고 싶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각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그러고 나서 사실 역시 상담가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사실 뭐 오늘 드라마 소재에서도 뭐 70대 노인의 발레리노 도전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정말 저희가 기존에
이거는 이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알고 있던 것들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물론 정말 일상 가까이에서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인터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거를 대신에 조금 더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는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더 계속 이거를 하고 싶어 할 건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점검해보는 단계들을 조금 더 거쳐보자. 그리고 어쨌든 너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게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진짜 상담 받는 것 같아. 나도 30부터 시작했어.